그러니까 피터 린치 책에 나오는 게 공황은 그 뭐 하루에 11% 정도가 빠지고 네. 그 다음에 한 뭐 4개월, 5개월 만에 한 40% 이상이 빠지는 게 공황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한 80년대까지만 그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고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1987년도 이제 블랙 먼데이만 보고 네.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 공황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위기 이런 것들을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게 없고 그리고 거의 다가 그냥 공황 같은 경우를 어떻게 이게 공황이다라고 얘기해 놓은 책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우리나라 책이건 아니면 그 세계적인 책이건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2018년도 10월 달에 네. 그 미국에서 이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그때 한번 쭉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20% 이상.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좀 큰 돈을 좀 날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왜 빠지나. 네. 그리고 공황은 어떻게 왔고 그리고 그 공황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네. 해본 거죠.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갖고 이제 좀 분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안 보냐면 기존의 지표들을 안 보고 기존의 뭐 PBR 뭐 이런 거 안 봐요. 그런 것들은 그거 어떻게 네. 하시나요? ROE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네. 네. 재무제표 이런 것도 안 보고 네. 왜냐하면 그냥 1등 주식을 사니까 네. 그 기업 분석할 필요가 없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게 주식 오르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 본다고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없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1등 주식을 사는데 1등 주식은 재무제표 같은 걸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면 2등하고 바뀌어요. 어차피.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돈의 흐름을 보는데 돈의 네. 흐름은 나스닥에 다 있어요. 돈의 나스닥에. 흐름. 네. 왜냐하면 그거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황이 오면 그때는 다 팔고요. 공황이 네.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으면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를 갖고 이제 거기에 있는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보는데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1987년도, 그 다음에 2000년, 그 다음에 2008년, 2011년, 아니면 네. 2018년 이런 것들도 2016년 1월 네. 얘네들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 마이너스 3% 이상이 뜨면 그때부터 지수가? 지수가 그러니까 나스닥 일간 지수가 네. 3% 이상이 뜨면 그 다음부터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공황을 먼저 찾았죠. 공황을 먼저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한 4번 이상이 뜨더라. 라는 거죠. 한 달 안에. 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그러니까 공황은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뜨면 그러니까 공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리세션이나 아니면 네. 이제 뭐 어떤 위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거를 매뉴얼상 공황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뜨면 위기가 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전부 파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걸 또 비교를 해봤어요. 어차피 1등하고 그 4번이 뜨건 공황이 되건 아니면 한 번만 떴을 때 다 팔건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네. 오히려 한 번 떴을 때 다 팔고 네. 기다리는 게 더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네. 다 팔았다가 네.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공황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나나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떴다 한 달에. 그러면 이렇게 4번 이상이 뜨면 이때는 그냥 매뉴얼상 공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다음 달, 다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마이너스 3%가 더 이상 안 뜨면 공황이 끝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 나스닥에서 이게 안 뜨면 일간 지수가 한 번도 안 떴어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데 한 2달간. 2달간.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의 흐름인 거죠. 사람들이 돈을 안 집어넣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떴고 공황이 시작됐다. 그러면 4월 달하고 5월 달 보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6월 첫 거래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바닥은 꼭 아닌데 완전히 안전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게 2달간 없으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올라와 있을 때도 있고 네네. 한 10%, 20% 싸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네네. 공항마다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완전히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을 다시 사서. 그냥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팔고 그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게 더 수익률이 좋더라라는 거죠. 공항일 때만 파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가 뜨면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3%에 무조건 판다. 판다.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2달 동안 없으면 다시 산다. 그거는 이제 공항일 때고. 평소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평소에도 마이너스 3% 가끔 뜰 거 아니에요. 네네.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자꾸만 뜨면, 그때는 공항이 되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잖아요. 마이너스 3%가 떴는데 열흘 있다 또 마이너스 3%가 뜨고 또 네. 이제 또 열흘 있다 마이너스 3%가 계속 뜨면 네.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음 마이너스 3%가 없는 기간이 어떤 거냐를 제가 살펴봤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22거래일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면 거의 안전해요. 마이너스 3%가 다시 뜨는 기간이 한 3개월 후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공항 일 때만 그게 그 그러니까 2달 걸려서 자꾸만 뜨니까 네. 공항 같은 경우는 2달을 기다리는 거고 평소에 한 번만 떴다 아니면 2번, 3번 떴어도 한 달 안에 4번 이상만 안 떴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얘네들은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마이너스 3%가 뜬 다음에. 그러니까 3월 뭐 20일 날 떴다 그러면 4월 21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최소 빠른 게 한 3개월 후 정도에 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리를 해보면 이거잖아요. 첫 번째 마이너스 3%가 발생을 하면 일단 팔아요. 네. 그다음 한 달 기다려봤는데 계속 안 떴어. 네. 그럼 다시 진입을 한다는 거고. 그렇죠. 네. 첫 번째 마이너스 3%가 들어왔는데 팔았어요. 네. 근데 한 달 기다리는 동안 또 발생하고 네. 또 한 달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또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4번 발생하면 네. 2달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때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네. 그 주식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TLT라고 미국의 네. 20년물 채권. 국채 네. 국채 ETF인데 네. 얘네들은 그 이렇게 쭉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 그 공항 일대를 제외하고 네. 공항 일대를 제외하고 그 평소에는 마이너스 3% 뜨면 TLT를 사고 네. 그다음에 한 달 기다렸다가 더 이상 안 뜨면 1등 주식을 다시 들어가면 수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항 일대는 수익률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구간이 아주 극초반. 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TLT가. 네. 네. 그게 양적 완화하기 전까지만. 네. 양적 완화하면 그때서부터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양적 완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돈이 시중에 마르거든요. 아까 제가 BB 등급 뭐 얘기했듯이 네네.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셰일가스 업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채가 정크 등급이 나와가지고 지금 양적 완화를 해서 회사채를 4주내 만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채권도 다 팔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 달러가 이제 최고거든요. 지금 네. 현재는. 네. 그러니까 뭐 채권도 필요 없다, 금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전부 팔고 그걸 다 현금화 시켜요. 네.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달러만이 제일 많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적 완화 하기 전까지 진짜 그 위험이 극대화되기 전까지만 보면 2008년도에도 그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 9월 달서부터 마이너스 3%가 뜨면서 그 TLT를 탔다면 네. 12월 15일 날 양적 완화 하거든요. 그때까지 엄청나게 올라요. 그게 한 30% 정도 오르고 그 다음부터 쭉 빠져요. 왜냐면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네. 그 다음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 연준에서 하는 일이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TLT 같은 경우는 20년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물이잖아요. 네. 그 장기물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네. 현 시국이. 네. 그러면 장기물이 거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3개월. 장기물 계속 장기물에 대한 선호가 계속 일어나다 그렇죠. 보니까 금리 가격을 적게 줘도 계속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3개월물보다 장기물의 그 가격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항이 더 지속되는 게 네.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를 바로 잡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바로 잡냐면 장기물은 막 팔아요. 네. 연준에서. 네. 그리고 단기물은 막 사요. 그러면 단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장기물 가격은 높아지면서 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평평해지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 내가 장기물 갖고 있잖아요. TLT를. 네. 근데 연준에서 계속 돈을 무제한 써가지고 팔아버리면 네. 그럼 TLT는 그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 TLT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TLT는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공항 초반에만 잠깐 샀다가 양적 완화 하기 전에 다 팔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이 되면 얘네들이 오히려 공항 때 돈을 벌어요. 남들은 공항 때 돈을 못 버는데 네. 지금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근데 양적 완화 시점을 내가 예상이 안 되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죠. 예, 다 그 발표를 하죠. 언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예. 그럼 그 발표할 때 그렇죠.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까지는 계속 가져간다.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그게 그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그래서 뭐 요번에도 그 마이너스 3% 뜨면서 시작했거든요. 3월달 그러니까 2월 26일인가 그때 이제 마이너스 3%가 뜨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다 팔고 만약에 TLT를 갈아탔으면 요번 공항을 하나도 안 맞죠. 오히려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그럼 지금은 TLT를 갖고 계세요? 아니 TLT는 다 팔고 네. 지금은 이제 달러만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지금 다 마르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08년도나 이런 때도 보면 그 달러 인덱스라고 있는데 네. 그게 고점을 찍는 게 그 3월 6일 정도가 되는데 네. 3월 6일 날이 주식의 바닥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그 양적 완화가 이제 어느 정도 발휘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12월 15일 정도에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반 정도 걸린 거예요. 2008년도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보면 이런 그 바이러스가 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그냥 바로 V자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낫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돈의 흐름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게 달러 인덱스는 달러를 많이 살려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시점이 있어요. 예. 꺾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으로 그 돈이 가요. 그래서 주식의 바닥과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 그 겹쳐져요. 예. 아. 예. 그래서 그게 달러 근데 인덱스가 꺾일 때, 예.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 예.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이제 주식을 사면 안 되고 네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위험 자산으로 가고. 예. 네. 그러니까 달러는 뭐 이자를 안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거는 뭐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그냥 달러만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막 올라가다가 달러 인덱스가 꺾였다는 얘기는 달러를 네. 던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던지면 이제 뭘 사냐? 주로 이제 주식을 사는 거죠. 위험 자산을. 그때가 이제 바닥이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게 2008년도하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달러 인덱스 2008년도하고 네. 2011년도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꺾이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이 바닥이었는데 공황이 길 때가 있어요. 2000년도 닷컴 버블처럼 3년 반 정도 갔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2000년 1월서부터 저는 이제 공황으로 보는데 마이너스 3%가 이제 4번 이상 떴으니까. 네. 근데 그게 2003년도 6월에 끝나거든요. 그 매뉴얼상으로 보면. 네. 근데 그때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한 78% 정도가 빠지거든요. 고점에 비해서. 근데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꺾이다가 그러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2000년 1월부터 예. 2003년 6월까지 예. 두 달 이상 마이너스 3%가 한 번도 안 떴던 달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 기간이. 계속 뜨는 거죠. 예. 그게. 아. 예. 그러면서 그때까지 가니까 그냥 매뉴얼상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달러 인덱스하고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꺾여서 내려가는데 네. 공황이 또 오는 거예요. 다시 또 위험이 재차오고 그러면서 네. 봉우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 꺾였다 다시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되면 달러 인덱스는 그러면 이 방식의 투자에서는 크게 효율적인 지표는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처럼 굉장히 아주 가파르게 떨어질 때는 2008년하고 2011년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때는 달러 인덱스가 그 전 세계적인 달러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네. 예, 그 달러 인덱스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다 떨어지면 그때는 오히려 괜찮고요. 예, 그게 한 3년 반에 걸쳐서 계속 2000년 닷컴 버블로 올라갔으니까 네. 그때는 떨어진 것도 한 3년 반 정도 되니까 네. 그때는 그냥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 게 낫죠. 2달 이상 그게 없으면 그 1등 주식을 사는 거죠. 2달 이상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런 식으로 제가 매뉴얼을 이제 만든 거죠. 이거는 뭐 어떤 책이나 뭐 이런 데도 안 나오고 제가 이제 그런 나스닥이나 예. 기준을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개미들이 막 털리는 게 네. 어떤 위험에 왔을 때 뭘 보고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잖아요. 없죠. 예. 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위험한 게 우리나라 1등 주식이긴 한데 네. 얘네들은 뭐가 위험하냐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6만 원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까지 빠졌다. 네. 그럼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그럼 언제 팔아야 되지? 이걸 모르죠. 근데 1등 주식은 그 2등하고 바뀔 때 파니까 얘네들은 파는 기준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1등이 2등으로 바뀐다는 거는 어쨌거나 업황이 꺾였거나 뭔 일이 있었으니까 바뀌었을 그렇죠. 거고 2등이 1등이 됐다는 건 얘가 잘 나가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 그렇죠. 아 그러네. 그래서 항상 이 돈의 흐름에서 따라 투자하고 마이너스 3%가 떴다는 얘기는 그게 한 1980년서부터 제가 쭉 그 통계를 쭉 찾아서 확률적으로 이제 본 건데 한 2% 정도밖에 안 일어나요. 마이너스 3%가 일어나는 게. 전체에서. 전체 일봉을 다 봤을 때 마이너스 3%가 찍히는 날은 전체 2%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게 집중적으로 공황이 엄청나게 많이 떠요. 거의 한 80% 이상이 공황에서만 발생을 해요. 평소에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1등 주식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근데 마이너스 3%가 뜨면 1등 주식 팔고 그 다음에 TLT를 사거나 아니면 이제 공황 같은 경우는 TLT 잠깐 샀다가 팔고 그 다음에 기다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일봉을 전부 봤을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0.2%하고 0.4%가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플러스 되는 게 0.2%, 0.4%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0.2%하고 0.4%가 플러스 된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는 1%도 안 떠요. 그러니까 1% 이상의 상승도 없고 그리고 거의 마이너스도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나스닥 지표를 보면. 올라갈 때는 1%도 안 올라갈 때는 이런 마이너스 3% 같은 이런 사건이 안 발생하고 그냥 조용히 쪼쪼쪼 이렇게 간다는 매일같이 올라요. 매일같이 오르다가 조금 내렸다가 뭐 마이너스 0.1% 했다가 뭐 이렇게 마이너스 1% 이상도 안 뜨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0.5% 이 정도만 떨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보면 아주 그 한 45도 각도로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요즘 같은 때 이제 변동성이 심할 때 그럴 때는 막 5%도 떴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5%도 떴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경우는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야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때 들어가면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면서 계좌가 녹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한 번도 회복이 일어난 적이 없다. 없어요. 오히려 올라갈 때는 다시 그게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플러스 4% 정도가 돼서 크게 올라가긴 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는 구간들을 보면 전부 0.2%, 0.3%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무리 공항에서 끝났다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되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3%라는 얘기는 0.2%씩 움직이는 게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5배의 충격이 온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가 그냥 수시로 뜨죠. 오늘도 한번 보면 마이너스 3% 그냥 떴으니까 이건 15배, 6%면 거의 30배의 마이너스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끝나고 변동성이 줄어들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수치한 게 한 달 기다리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 마이너스 3%가 첫 번째. 그리고 그 4번 이상이 뜨면 그때는 이제 매뉴얼상 공황이라고 보고 그때서부터는 2달 정도를 기다리면 그때서부터 안정화가 돼요. 0.2%, 0.3%씩 매일 올라가면서 가니까 그때는 그 매뉴얼을 기다리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공황 때 그러니까 1등 주식은 한 30% 정도를 그 매년 올라왔거든요. 최소한. 그럼 궁금한 게 이 신호가 오면은 무조건 몰빵으로 다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한 90% 정도는 1등이나 2등 주식에 들어가 있고 아니 1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달 동안 마이너스 3%가 발생하지 않는 그 구간이 왔어요. 그럼 그 구간이 끝나는 날 그렇죠. 몰빵 다 들어가는 거죠. 주식을 다. 주식을 100%? 100%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1등 주식을 오래 투자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자기 머리를 자꾸만 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자기 머리를 쓰지 마라. 머리를 쓰면 자기가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공항 안 끝났는데 근데 신호상으로는 벌써 공항이 끝났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한 30년간 이상의 데이터를 보면 그때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죠.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그때 팔면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런 나스닥의 지표를 보면 한 2달 이상 마이너스 3%가 안 떴다. 그러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천천히 흘러내리는 공황이라는 건 없었다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 꾸준히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 없었다는 거죠? 그건 이제 한국 주식. 한국 주식.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는 뭐 계속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생산성을 보는데 생산성은 하나는 이제 노동력으로 가고요. 하나는 이게 기술로 가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으로 가는 거는 신흥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한 3만 불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뭐 심하게는 50% 이상도 빠지고요.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이런 벨기에라든가 이런 애들이 전부 50%에서 20%씩 다 빠지거든요.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뭐가 떨어졌냐면 싼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그 신흥국 쪽으로 자꾸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일어나는 나라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그런 그 노동력과 관계없이 생산성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런 기술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매년 2% 이상씩 성장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밖에 없었고 그리고 미국이 2등 기업이 쫓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2등을 그러니까 2등 같은 경우는 이제 GDP 한 40% 정도 쫓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전쟁을 걸어서라든지 얘네들 잡아뜨리거든요.